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다 빨라져 다음 달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최대 1,450명, 하루 사망자는 최대 100명대 규모로 전망했습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다음 주부터 확대돼 50대 전원과 18세 이상 기저질 환자와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도 포함됩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뒤 최소 넉 달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한데 해외 출국 등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4차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센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가 이미 전체 감염의 65%를 차지하면서 우세종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을 본격 공개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건데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어 더 광폭의 우주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차세대 망원경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넓은 시야를 가진 로먼 우주망원경이 2027년에 발사되고 뒤이어 2035년에도 새로운 망원경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유행이 예상보다 빨라져 다음 달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하루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최대 1,450명, 사망자는 최대 100명대 규모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재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단 다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재유행과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며 다음 주부터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 등도 원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뒤 최소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고 해외 출국이나 입원 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하루 확진자 20만 명 수준에 대비해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섭니다. 정부는 현재 확보한 병상으로는 하루 확진자 14만 6천 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다며 20만 명까지 늘어나면 1,405병상을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전담병상 재지정 목록을 마련해 유사시 재가동을 명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료 인프라가 확충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서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자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구분은 폐지됩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여름철 재유행과 겨울철 유행을 잘 넘기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훨씬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다며 국민이 독감 경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동절기 유행을 대비하고 신종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 백신과 효과 있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방역과 의료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2학기 학사 관리와 방역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일단 전면 등교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서울 지역 학생 확진자는 2,587명, 988명이었던 직전 주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울 주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셋째 주 6만 4천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한 달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6월부터는 1,000명 아래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달 10% 후반대에서 최근엔 25% 안팎까지 급상승했습니다. 5월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2달 만에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부분 방학이 시작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2학기가 시작하는 8월 중하순엔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2학기에도 전면 등교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학기에도 기존의 등교 수업을 강조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수업 결손이 없도록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필수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중단했던 자가검사 키트 선제 검사도 재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체험학습이나 실외 수업 때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3명 중 2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자가진단 앱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학사와 방역 체계를 방학 중에 확정해 학교 현장에 미리 안내할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4번째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합의 변이인 BA.5가 우세종으로 올라서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겁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존스홉킨스대는 최근 2주 동안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만 7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대 의대 산하 보건계량 분석 연구소는 신규 확진자가 집계치의 7배라고 추정했습니다. 일상화된 재택검사 등으로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감염자가 훨씬 많다고 본 겁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강한 BA.5의 확산 탓입니다. 이미 전체 감염의 65%를 차지하면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보건당국은 4번째 백신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 am very clear that these are decisions made by our regulatory agencies, the FDA and the CDC. And so I know that the FDA is considering this, looking at it, and I know CDC scientists are thinking about this and looking at the data as well. 미국 정부는 지난달 제약사에 기존 백신의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만큼 하위 변이에 특화된 백신은 빨라야 가을쯤 나올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새 백신이 나오기 전이라도 현재의 감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당장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to get a booster now is to prevent infection now. There's a lot of infections now and an increasing number of hospitalizations now. Certainly those are hospitalizations, infections, severe disease that we want to prevent right now.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하루 평균 5,100명으로 지난 5월에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세 번째 접종을 마친 사람이 34%에 불과해 최근 확산과 입원 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50세 이상 성인에게만 권고한 4번째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게 당장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남부지방의 강우량 부족으로 낙동강 속의 댐 가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동댐과 이마댐, 영천댐은 가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고 합천댐은 가뭄 관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가뭄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모두 13곳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4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들어 다목정댐 유역에 내린 평균 강우량을 예년과 비교한 결과 한강 소계는 예년의 91%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낙동강 소계와 금강 소계, 섬진강 소계 등에서는 예년의 60% 이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푸른 산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홍수나 산사태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도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풍성한 산림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네, 일제강점기에 침탈되고 6.25 전쟁으로 초토화됐던 우리나라의 민둥산을 푸르게 되살리기 위해 몸바쳤던 한 과학자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신규 박사가 이뤄낸 녹색 기적입니다. 오늘 과톡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주 핫 이슈. 누리호로 쏘아올린 성능검증 위성에서 큐브 위성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됐습니다. 지난 21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누리호에는 성능검증 위성이 실려 있었고 그 안에는 4개 대학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29일 새벽부터 이 큐브 위성들이 성능검증 위성에서 하나씩 사출되며 지상과 통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4개의 큐브 위성은 각기 다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선대의 스텝큐브2는 전자광학 카메라로 지구의 열 변화를 관찰하고요. 서울대의 스누글라이트2는 GPS로 대기 현상을 관찰. 카이스트의 랑데브는 초분광 카메라로 바다를 관찰하죠. 마지막으로 연세대의 미머는 카메라로 미세먼지 오염 분포를 관찰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4개의 큐브 위성 중 2개만 지상과의 교신에 성공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큐브 위성을 사출하는 방식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었고 이번 성공을 계기로 위성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로 우주 발사체 기술과 위성 기술까지 확보한 우리나라. 앞으로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쭉 꽈떡. 와, 여름이다. 신나. 덥고 습한 여름.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다면 바로 방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즐거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특별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전국 5대 국립과학관에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들이 빵빵하게 준비돼 있다고요. 먼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가봅니다. 중앙과학관에서는 7월 26일부터 3주간 여름방학 과학교실과 과학캠프가 열립니다. 또한 달 탐사 기획 특별전 문을 열다와 달 탐사선에 대한 강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천으로 가볼게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천체투영관 우주아카데미 여름방학엔 우주학교가 열리고요. 이야기가 있는 과학공작, 과학탐구관 게릴라 전시해설 등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물과학체험장을 운영하고요. 밤하늘의 별과 달을 관측하는 공개 관측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대구과학관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신기한 사이언스 라이브 쇼와 과학문화 행사 상상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입니다. 부산과학관에서는 놀이 속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놀이의 탐구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8월에 개최되는 국제천문연맹 총회 기념으로 특별 강연이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전국 어디를 가도 산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3.2%가 산림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힐링이자 취미의 공간이 되는 산.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인 수치로 나타내면 연간 221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과거만 해도 우리의 산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1914년 일제강점기 소나무 데스, 잣나무 데스, 모조리 스마일 데스. 오래 걸어와, 가만히 왔어.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물자들을 수탈해 갔는데 우리 산림의 목재들도 마찬가지였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산림 파괴는 심각했고 산림의 대부분은 벌건 황토빛의 민둥산이 되어갔다. 이런 산림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던 한 청년. 이럴 수가. 우리 산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그는 바로 당시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연구직으로 일했던 현신규 박사였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비를 마련해 일본 규슈대학 대학원 이막과에 입학했고 한국인 최초로 농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었다. 관리자님, 안 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버리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민가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난데 그건 내 관심사에서 나가리 됐어.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후로도 우리나라 산림은 목재 수탈과 6.25 전쟁 등을 겪으며 더 척박해져만 갔다. 그러던 1951년 현신규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림유전연구소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아니, 이 나무들은 오렌지 나무 같은데 처음 보는 품종인데요? 네, 여기 이 나무들은 모두 새롭게 교배해서 키운 것들이에요. 교배요? 네, 같은 오렌지 나무라도 종이 다른 두 나무의 장점만 살려서 교배하면 좋은 품종의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러 수종을 교배해 새로운 나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현신규 박사. 빽빽하게 우거진 미국의 산림을 보며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래, 이게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구나.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부산 피난국회였다. 당시 국회에서는 산림 녹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의원님들, 산림 녹화는 시급한 일이지만 나무란 것은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토에 맞는 개량된 종자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그는 예산을 지원받아 서울대 농과대학의 육종학연구소를 신설했고 새로운 나무 개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게 굵고 고두면서 빨리 자라고 우리나라 국토 전역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소나무가 필요한데. 당시 후보로 나온 소나무는 두 종류였는데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였다. 리기다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만 목재의 질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었고 테다는 목질이 고르고 생장력이 우수하지만 우리나라 북쪽 지방에서는 잘 자라지 못했다. 리기다, 테다, 어떤 걸 심어야 되지? 리기다, 테다, 리기다, 테다, 리기다, 테다, 리기다, 테다. 그래, 이 두 소나무를 합쳐서 심어보는 거야. 그는 미국 연수 시절 연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리기다와 테다 소나무를 교배해 개량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나무는 바로 리기테다 소나무였다. 여러분, 리기테다 소나무는 목재의 질이 좋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이제 이걸로 우리 산림을 채우면 됩니다. 리기테다는 1962년 미국 학회지에 소개되며 전 세계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저는 미국 산림국에서 나왔습니다. 예. 저희 산림국에서는 북부 탄광 지역에 심을 나무를 찾고 있는데 박사님의 리기테다 소나무가 좋을 것 같아서요. 종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실제로 미 북부에 심은 리기테다 소나무는 안 좋은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자랐고 미 산림국은 리기테다 나무에 경이로운 나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현 박사가 설립한 인목육종연구소는 당시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는데 그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선입견을 바꿔놓았고 국제학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 후로도 현 박사는 다양한 나무를 만들어냈는데 이탈리아 포플러 나무와 토종 수원 사시나무를 교잡해 포플러 은수원 사시나무라는 나무를 만들었다. 원래 이탈리아 포플러는 평지나 하천 부지에만 심을 수 있었지만 개량을 통해서 산이나 다른 지역도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량한 신품종은 빨리 자라는 데다 짙은 그늘을 만들고 오염에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70년대 빠른 산림 녹화에 큰 도움이 됐다. 그의 빛나는 노력 덕분에 헐벗었던 산림은 빠르게 녹색으로 물들었고 황토빛 민둥산은 단기간에 푸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1982년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극찬했다. 유엔이 한국의 산림은 치유 불가능이란 평가를 내린 지 14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다. 산림의 성쇠는 국력의 성쇠와 비례합니다. 산이 푸른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는 이러한 생각을 주위에 늘 전파했고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에도 앞장섰다. 지구온난화, 사막화 현상 등으로 산림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요즘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한 현신규 박사의 헌신은 후세에도 오롯이 기억될 것이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겨냥해 개발된 건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백신 개발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백신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그 확산세가 매서운 게 사실인데요. 네. 이 정부는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큰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5 검출률이 국내에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6가지인데요. 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국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얀센과 노바백스 백신, 그리고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등입니다. 이 가운데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같고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mRNA 방식의 백신이고 이 노바백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죠. 예. 이렇게 알려진 대로 이 승인된 백신들은 모두 초기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겨냥해 개발됐습니다. 이 바꿔 말하면 현재 확산 중인 BA.5에 특화한 백신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또 유행 중인 BA.5를 겨냥한 백신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 백신 개발에 역시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해외 업체들인데요. 네.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등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오미크론 변이 BA.1을 표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발 중인 개량 백신은 이 BA.1에 대해 기존보다 중화항체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화항체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만드는 물질로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결합해서 바이러스의 세포내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죠. 이 관심사항은 현재 확산 중인 이 BA.4와 BA.5에 대한 효과일 텐데요.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는 이 BA.4와 5에 대한 효과가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BA.1보다는 효과가 좀 더 적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개량 백신이 애초에 BA.1을 겨냥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 BA.4나 5에 대해서는 다소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효과는 떨어지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이는데요. 자, 개량 백신의 상용화 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 상용화하기 앞선 단계가 임상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해외 기업들이 개발 중인 개량 백신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4분기부터 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 관련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했듯이 개량 백신은 BA.1을 겨냥한 건데요. BA.5가 미국에서 우세종이 되면서 미국 FDA는
BA5와 4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을 개발할 것을 이 제약사들에 공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FDA가 공고는 했지만은 이 BA5와 4야 백신을 위한 별도 임상 시험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한 긴급 승인을 위해서 추가 임상 자료 제출을 면제해 준다 뭐 이런 조건이었는데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BA4나 5를 겨냥한 임상 시험을 하지 않고 현재 개발 중인 BA1 백신으로 그냥 출시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별도로 임상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오래 많이 드니까. 네, 그렇군요. 계속 들어보니까 이제 해외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셨는데 국내 기업들의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국내에는 주저다시피 이 백신을 승인받은 업체가 한 업체가 있잖아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많이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이 오미크론에 대한 임상 시험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었죠. 네. 그래서 그 임상 시험 데이터를 보면은 이 초기 이 우한 코로나19를 겨냥해서 만든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을 지금 부스터샷으로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추가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앞서 이 해외 업체들이 표적으로 했던 오미크론 변이 BA1이 그 대상이었죠. 결과는 중앙시향이 2회 접종 직후보다는 25배, 2회 접종 후 7개월 경과 시점보다는 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회사는 이 자사의 백신이 아니라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자를 대상으로도 부스터샷 임상을 진행 중이고 추가 오미크론 변이 뭐 BA4나 5에 대한 효과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후속 임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개량 백신이 나오더라도 정확히 말하면 현재 유행하는 BA5를 겨냥한 백신은 아닌 거잖아요. 뭐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업체들이 백신 개발에 들어갔을 때는 BA나 4나 5가 나오지 않았고 또 유행도 안 했었던 상황이고 네. 오미크론 자체가 유행이었던 상황이니까 그걸 겨냥해서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앞서 임상에서도 뭐 3분의 1 정도 효과 떨어진다 설명드렸듯이 네. 이게 상용화 되더라도 사실 얼마만큼 효능이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죠. 그렇지만 백신을 아예 안 맞는 것보다는 부스터샷이라도 맞는 것이 네.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뭐 백신 접종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부는 이제 올해 하반기 1억 회분의 백신을 도입할 계획인데 이 백신은 앞서 말한 해외 업체가 개발 중인 계란 백신으로 최근 유행하는 그 BA5 등 하위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백신이 도입이 돼서 상용화될 무렵에는 이 BA4나 5가 아닌 또 다른 하위 변이가 나와서 기승을 부릴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이 백신 도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어떤 백신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간다면은 처음에 개발한 백신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 네. 이 바이러스가 그 백신이 나오면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변이 네.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이 필요한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의 백신으로 유니버셜 백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범용 백신이다. 네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범용 백신은 말 그대로 특정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처음 그 바이러스 형태에서부터 그 후에 나오는 이 변이까지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백신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범용 백신이 굉장히 이상적인 백신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범용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이 해외 이제 그 연구진들이 이 범용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칼텍 대학 연구진들이 이 범용 백신 개발을 이제 추진을 했고 그 연구 결과를 지난 6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었죠. 네. 이 범용 백신의 이름은 모자이크 8인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8종을 대상으로 만든 백신이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중에 이 베타 변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베타 변이하고 동물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7종 합쳐서 8종의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를 조합을 해서 이 모자이크 백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이 노바백스나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과 같은 방식의 백신이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뭐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돌기 모양의 단백질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입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바이러스 단백질이죠. 네, 네. 네. 자, 코로나19 범용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모자이크 8이라는 백신 동물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연구진들은 이 그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모자이크 백신을 접종한 그 동물 그룹 그리고 아무런 백신도 맞지 않은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스 바이러스 지금 이제 종식이 됐죠. 예. 이 코로나의 어떤 원조 바이러스로 불리는 이 사스 바이러스를 주입을 했더니 예. 이 모자이크 백신을 받은 그 동물군에서는
이 동물들이 생존을 했고 이거 백신을 받지 않은 그룹들은 다 죽었다. 근데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을 또 시켜봤어요. 네. 근데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어요. 모자이크 백신을 맞은 동물들은 생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들은 생존하지 못하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모자이크 백신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동물 실험에서 증명이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자이크 백신 제조에 쓰인 그 인간을 감염시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네. 베타 바이러스라고 지금 유행하는 이 오미크론이랑은 좀 관계가 없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게 그 다른 그런 뭐 변이에서도 항체를 생성했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오미크론 변이 BA 뭐 1이나 네. 2, 4, 5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런 변이에 대해서도 항체를 생성을 했다.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연구진들은 이렇게 베타 바이러스로 하고 다른 뭐 동물 거를 섞어서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하위의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를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동물 실험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 인체 임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이고 일상을 곧 진행하고 뭐 이제 연구진이 생각하기로는 뭐 3년에서 5년 정도 이내면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상 일상에도 또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데 백신 개발사 입장에서는 범용 백신 개발이 그다지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범용 백신의 아이디어가 뭐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뭐 독감 백신 같은 거, 네네. 독감 백신 매년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매년 맞아야 되는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감 변용 백신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한 10수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 결국 뭐 상용화는 되지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백신 그 개발사 입장에서는 어떤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 백신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접종할 때마다 돈을 받잖아요. 네. 근데 변이가 나오면 또 그에 따른 백신을 개발하고 그걸 또 접종시키면 또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쨌든 수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변이가 나와서 그에 맞는 백신을 또 만들고 그걸 접종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범용 백신이라는 게 나와서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한 번 맞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변이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1회 접종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2회 접종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별로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백신이 개발뿐 아니라 다른 복잡한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숨어 있었군요. 자, 바이오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 변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깊은 우주의 풀컬러 사진을 본격 공개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우주 절벽에 숨막히는 절경 속엔 별들의 요람인 성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We see some great examples, first of all, of hundreds of new sta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남쪽 고리 성운입니다.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별이 내뿜는 가스와 우주 먼지가 정밀하게 포착됐습니다. So this is a planetary nebula. It's caused by a dying star that has expelled a large fraction of its mass over in successive waves. 은하 5개 중 4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스테판의 오중주입니다. 2억 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데 1877년 최초로 발견된 소은하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풀컬러 우주 사진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찍은 우주 가운데 가장 멀고 깊숙한 곳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나사는 또 웹 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1150광년 거리의 외계 행성 WASP-96b의 분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습니다. 과학계는 웹 망원경의 이 같은 성과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인 웹 망원경은 작년 12월 우주로 발사됐고 올해 2월 지구에서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 라그랑주점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번에 우주 사진을 공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이지만 드넓은 우주의 관측 임무를 혼자서 수행할 수는 없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우주의 비밀을 열어갈 우주망원경들이 속속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차세대 우주시대를 열 근적외선 광각 우주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같은 지름 2.4m 크기의 주경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광시야 계측기가 달려있어 3억 픽셀의 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허블보다 100배 더 넓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어머니로 불리는 여성 천문학자 낸시 그레이스 로먼을 기려 로먼 우주망원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I started in NASA in 1959. I was 6 months old. Being the first executive woman at NASA turned out not to be terribly eventful. I was accepted very readily as a scientist in my job. 로먼 우주망원경에는 특별한 장비도 실리는데 밝게 빛나는 별빛을 가려주는 코로나그래프 계측기입니다. 흔히 외계 행성을 찾는 건 가로등옆 반딧불 찾기에 비유되는데 로먼 우주망원경은 중심에서 밝게 빛나는 별빛을 가려 숨어있는 주변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주변 별빛의 밝기 변화로 외계 행성 존재를 찾았다면 로먼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 자체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2의 지구 찾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W first will do is it will have what we call a coronagraph. A coronagraph lets us image and characterize really dim planets next to very bright stars. 로먼 우주망원경은 원래 2025년 발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7년 5월 발사로 연기됐습니다. 나사는 앞으로 로먼 우주망원경 개발과 운영을 위해 4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웹과 로먼의 뒤를 이을 차기 우주망원경 후보에는 각기 다른 관측 파장대와 임무를 가진 4개의 우주망원경 후보가 선정돼 있습니다. 나사는 올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오는 2035년 우주 관측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지난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23.1ppm을 기록해 역대 관측 기록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관측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농도도 2005ppb까지 올라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빅스텝을 통해 경기 침체 위험이란 비용을 치르더라도 일단 뛰는 물가가 급하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여준 건데요. 하지만 물가가 잡힐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은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 하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물가 안정 효과는 기대 이하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나라 밖 원자재 값 급등인데 이건 금리를 올린다고 잡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인플레 압력이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외, 특히 공급, 생산 측면의 요인이 강해서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여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은 갈수록 커집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해외발 충격이 물가, 금융시장을 넘어 수출, 투자 등 국내 실물 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 침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물가 안정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연일 오르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등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환율마저 오른 탓에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무관세 정책으로 국내 농가를 고사시키려 한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또다시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원료, 대파 등 주 먹거리 7개 품목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 지난해 100g에 2,580원에 팔리던 미국산 부채살이 지금은 3,800원으로 47%가 올랐고 브라질산 커피 원두는 17,900원에서 24,900원까지 뛰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돈의 지출이 전에 비해서 너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아무래도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고기의 경우 무관세 정책으로 소매 가격을 5에서 8%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커피나 유럽산 분유는 기존에도 물량 대부분이 무관세로 수입됐고 하루가 다르게 환율과 물가가 오르고 있는 탓에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 기존 관세는 8.6%로 7월 1일부터 할당 관세는 0% 수입되지만 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 축산물 물가 상승으로 극적인 원가 인하 효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축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계획 발표에 축산업계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사료가 폭등으로 부담이 큰 국내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축산물 무관세 수입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20일부터 할당 관세를 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관세 정책이 물가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축산업계는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저항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정부가 주유소의 담합 여부 점검에 나서자 국내 정유업계가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SK에너지와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개 회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부응해 가격 인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앞서 석유 제품 가격 모니터링 단체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은 국내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인상폭보다 국내 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관계부처와 시장 점검단을 꾸려 유류세 인하 뒤 주유소 업계의 짬짬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교육기관,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기본이 되는 웨이퍼. 하얀 방진복을 입은 교육생이 커터로 선을 긋자 쉽게 잘립니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전 공정과 10 단위로 분리 조립하는 후 공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됐었던 포토레지스트 용액입니다. 이 용액을 웨이퍼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 필요한 코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자 학생과 학부모들도 대학의 반도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랑 반도체에 대해 배운 다음에 이런 공정에서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오늘 체험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 4차 산업 주요 기술로서 전망도 좋고 아이들이 그 전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분야 부족 인원은 1,600여 명. 생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반도체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들의 반대에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학과 인원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소재응용학과에 60명이 있고 내년도부터 팹리스 반도체 설계학과로 3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금보다도 한 배 정도는 더 키워야지 그래도 우리의 소기의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산학연관 협력체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44개 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해 200개 이상 기업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해 반도체 등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처 간 경쟁으로 인한 사업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유엔의 공식 집계가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리는 주간 현황 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5,024명이며 부상한 민간인이 6,52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십 명의 인권 모니터 요원을 두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식 집계보다 실제 민간인 사상자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이내 항생제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발육 부진 위험이 약 20%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차병원을 포함한 5개 대형 병원 공동연구팀은 2008년에서 2009년 전국에서 태어난 36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생후 6개월 이내 항생제 노출이 아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생후 6개월 이내에 항생제 처방을 받은 아이들은 3세에서 6세에 발육 부진 위험도가 비처방 그룹보다 평균 19.8%도 높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연관성은 항생제 처방 기간이 길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과도한 항생제 사용이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를 불러 발육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촉매 활성에 수소와 산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 촉매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포스텍 한정호 교수팀은 밀도 범함수 이론 계산으로 글리세롤의 산화 환원 반응을 세분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금속뿐 아니라 촉매 표면에 수소와 산소가 촉매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팀이 설계한 촉매는 글리세롤의 93.4%를 포름산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바이오 디젤의 부산물인 글리세롤까지도 화장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포름산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설계 전공 학생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설계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설계부터 제작, 검증 경험을 갖춘 실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매년 약 400명의 반도체 설계 전공 학생들에게 교육용 칩 제작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장비 고도화, 기관 간 긴밀한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다른 나라에 2,500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지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별 기후 조건, 경제적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전 세계 소득이 기대치보다 2,500조 원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열대 지역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음에도 폭서와 흉작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특정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도 백신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3차 접종 뒤 최소 4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새롭게 대상자가 된 사람은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사전 예약한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